환상에 빠지지 않고 사랑에 빠지기란 불가능하다. 사랑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도 준다. 사랑의 본질과 고통. 사랑이란 환상을 동반한다. 환상 없이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말처럼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리는 상대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로 본다. 이 부푼 이미지는 유전자가 우리를 번식이라는 덫으로 이끌기 위해 두뇌를 속이는 방식이라는 생물학적 관점도 있다. 불교 철학자 김달지는 연인은 실제보다 더 큰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을 사랑한다고 했다. 즉, 사랑에 빠진 사람은 환상을 즐기는 동시에 그 환상을 진짜 감정으로 혼동한다. 그러나 사랑이 단순히 거짓이나 착각만은 아니다. 파스칼은 감정과 환상은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우리는 사실상 자발적 자기 기만을 통해 사랑의 기쁨을 유지한다. 사랑이란 애초에 이성과 감정이 서로 어긋남에도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태다. 사랑은 황홀한 즐거움을 준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상대의 말투, 표정, 채취 등 모든 것을 그리워하고 어제 나눈 대화나 오늘 아침 통화까지도 곱씹으며 미소 짓는다. 상대가 내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해진다. 동시에 사랑은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낳는다. 사탕이나 사과란 말엔 별 반응이 없던 가슴이 사랑한다는 말에 격하게 반응하고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며 의욕이 솟는다. 사랑이 주는 행복은 무한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랑은 동시에 큰 고통을 안고 있다. 사랑의 내재한 환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양면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정과 그 파국적 결말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적대관계인 가문 출신인 두 사람이 서로를 처음 본 순간 폭발적인 열정을 느끼고 비밀 결혼까지 감행한다. 결국 가짜 독약,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두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이 작품은 사랑 자체의 위험성을 조명한다. 두 사람은 불꽃 같은 열정에 자신을 던졌고 그 열정이야말로 생과 죽음을 동시에 결정지은 힘이었다. 만약 둘이 이토록 빠르게 죽지 않았다면 그 정념을 계속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극도의 사랑은 지속이 어려워 파멸 혹은 마침표로 귀결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보여주는 것은 정열이 만들어내는 환희와 동시에 비극이라는 사랑의 이중적 특성이다. 사랑은 종종 상대가 주는 기쁨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신념이 중요하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신앙의 작용으로 보고 나 스스로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 로슈푸코의 비유를 빌리면 사랑에서 기쁨을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나이고 그 물에 젖는 것도 나인 셈이다. 결국 사랑이란 내 안에서 생겨나고 그 열정이 상대를 향해 불붙는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유아 시절 어머니와 하나였던 충만감을 그리워한다. 성인이 되어 사랑에 빠지면 일시적이나마 다시 아기의 상태로 돌아가는 듯한 퇴행을 경험한다. 연애 초기에 애칭을 쓰고 아기 같은 목소리를 내며 상대방에게 몸을 기대는 모습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원초적 합일 상태를 재현하려는 본능적 반응으로 당사자들은 여기서 매우 큰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오래 머물려 할 때 생긴다. 상대방과 유아기적 합일 상태를 끝없이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숙해 나갈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점차 자신이 지닌 불안, 공포, 권력 욕구, 성적 쾌락 등 어른의 결핍과 욕망을 그대로 상대에게 덮어씌우거나 투사하기 쉽다. 결국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기보다는 미성숙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기생하고 구속하며 관계가 파괴될 위험이 높아진다. 안톤 체호프의 단편 귀여운 여인의 주인공 올렌카는 한순간도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녀는 결혼 상대가 바뀔 때마다 상대의 세계관과 취향을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한다. 연극 지배인이 남편일 땐 온종일 연극 이야기만 하고 목재상이 남편이 되면 목재 사업에만 몰두한다. 남편이 떠나거나 죽으면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디로 가느냐고 울부짖을 정도로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상대에게 맡긴다. 그런 올렌카의 의존 욕구는 얼핏 깊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 결여된 상태다. 상대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희생하지만 이는 곧 우상숭배적 사랑이다.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생각에 전적으로 기대게 된다. 이 의존형 사랑은 누구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상대만 나타나면 쉽게 사랑에 빠진다는 특징이 있다. 우상숭배적 사랑에 대응되는 또 다른 퇴행적 사랑은 자아도취형 사랑이다. 이런 부류는 상대를 자기 분신으로 여기며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주기를 원한다. 독립적인 개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모든 것은 나와 같아야 한다고 여긴다. 만약 이런 사람과 올렌카 같은 사람이 만나면 서로 의존과 지배가 맞물려 일시적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서로의 성장 없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멈추고 만다. 현대에는 사랑도 거래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시장형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주되 받을 만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또 허영의 사랑은 부유한 남성과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식으로 나타나기 쉽다. 이 둘은 모두 진정한 감정이라기보다 이해관계와 이미지 소비가 우선된 사랑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계가 거래적 성격을 띠면서 이런 시장형 허영적 사랑은 더욱 번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랑이 본질
본질적으로 결핍을 채우지 못한다는 데 있다. 거래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애정이 적대감으로 돌변하기 쉽고 허영의 토대가 사라지면 관계 역시 파탄에 이른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조건 허무한 환상에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성장 지향적 관점을 취할 때 사랑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배움과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맥스 밀러의 소설 독일인의 사랑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인공인 나는 병약하고 귀족 신분인 마리아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지만 상대를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그녀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자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세상 전체를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은 탐욕이나 집착이 아니라 서로의 병고와 상처까지도 인간적 관계로 끌어안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속적 재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인공의 말처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상대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때 비록 상대가 죽는 비극을 맞이해도 주인공은 마리아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깊이 연대하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고립된 원자적 존재로 살며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사랑은 이 고립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동화줄처럼 여겨지지만 사회적 심리적 압박이 사랑 하나에 집중되면 연인끼리의 기대치는 지나치게 높아진다. 그 결과 상대를 독점하고 서로를 만족시키지 못해 실망하며 오히려 외로움이 심화되는 역설을 맞이하기도 한다. 대중문화 산업은 사랑을 성적 욕망이나 분초를 다투는 격정으로 그리는 경향이 짙다. 드라마, 영화, 소설 속 로맨스들은 종종 퇴행적인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거칠고 폭발적인 욕망을 진짜 사랑으로 포장한다. 이는 자칫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곧 소유욕과 독점욕, 격정적 감정의 난무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라캉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욕망의 회로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지적했다. 성적 욕구 같은 구체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지만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 라는 물음처럼 상대의 내면을 완전히 소유하고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샤르트르는 이 질문을 절대적인 합의를 열망하면서도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호소라고 받아. 결국 사랑에 내재한 결핍은 사랑을 위기로 몰고 가며 거기서 우리는 불안과 고독을 더 심하게 체험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본능적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면 정신적 건강과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 욕구를 제한 없이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나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는 데 공감한다. 무한정한 욕망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사랑을 더 많은 소유 쾌락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휘말리는 일이 아니라 결단이고 약속이며 더 나아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다. 사랑의 절정기에서 감정은 격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런 절정은 사그라들고 다시 자아의 일상적 경계가 회복된다. 그때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지속해 나가느냐가 진정한 사랑의 성패를 가른다.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통합성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이면서도 둘이라는 역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독립적으로 서 있어야 상대도 온전한 독립적 존재로 존중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진정한 합일감이 가능해진다. 현대인은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 사랑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자본주의적 압력, 대중문화의 왜곡된 이미지 속에서 성숙한 사랑을 꽃피우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랑의 퇴행적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사랑이 본래 성장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희망은 있다.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인식을 확장하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책이나 강연을 통해 지식이 확장되듯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간관과 세계관이 넓어질 수 있다. 두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격렬한 다툼 없이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스탕달의 연애론이나 수많은 예시가 보여준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뇌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있다. 헤르만 헤세의 이 말은 사랑이 지닌 역설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환희를 맛보지만 그와 견줄 만큼 큰 고통도 맛보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지점에서 인간은 자기 성장과 성숙을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랑이란 이율배반적이다. 환상이며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결단과 약속의 영역이다. 필요에 의한 의존이나 자아도취적 지배를 넘어서서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걷는다면 사랑은 더 이상 허무한 환상이 아니라 풍요로운 세계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